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동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우리가 FOMC라고 부르는 이 위원회는 0에서 0.2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하면서 최근 전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 전개가 경제활동을 다소 억제시킬 수 있다면서 단기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하향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뜻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과연 이러한 아주 정말 이 복잡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한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네. 이번에 어쨌든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은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동결했습니다. 그거 하나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금리를 올린다는 거의 대존재는 미국 경제가 회복된다, 튼튼하다, 이게 대존재고요. 예.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지표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 과연 부동산은 어떤가, 아하. 고용은 어떤가, 아하. 물가는 좋나, 예. 소비 지표는 어떤가,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데요. 예. 실은 다 좋았습니다. 가령 이제 부동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규 착공 건수, 뭐 판매 건수,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2007년 2월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발 서프라임, 그러니까 세계 금융위기라는 게 부동산 붕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게 2008년인데 2007년 2월 수준까지 왔다니까 부동산은 오케이 회복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고용시장. 이게 한참 어려울 때 미국 실업률이 10.1%, 10%가 넘었습니다. 예. 근데 지난 8월에 5%까지, 5.1%까지 떨어졌으니까 고용도 이제 오케이. 뭐 나머지도 다 오케이가 됐는데 딱 예. 하나가 걸렸던 겁니다. 지표상으로는. 바로 그게 물가 지표인데요.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중장기적으로 2%다라고 예. 했는데 지금 수준이 한 1.3% 정도고 뭘 뭐 유가 급등하고 뭘 다 해봐도 한 1.6%, 1.7%도 되기가 힘들어서 그동안에 늘 지표상으로 발목 잡았던 거는 인플레이션 지표였었고 예. 아마 이번에도 그 물가에 대한 그 앞서서 우리 교수님 언급할 때 뭐 단기 물가의 하방 압력 어쩌고 저쩌고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여쭤보려고요. 그거 무슨 얘기인지 못 그게 알아듣겠어요. 예. 예, 물가가 쉽게 오를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표상으로는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에 동결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나오죠. 중국 리스크, 그죠? 그렇죠. 중국이 또 7월, 8월까지만 해도 무조건 9월 인상인데 이제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하고 경착륙 한다고 하고 하니까 뭐 G2 아닙니까? 예. 중국도 무너진다고 하면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그런 대외 악재 때문에라도 이번에 동결을 선택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슬슬 조금씩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예? 네. 자, 최근 전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 전개가 경제 활동을 다소 억제시킬 수 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중국 리스크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예. 단기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하향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물가인 것 같은데 예. 하향 압력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갈 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 못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2%를. 예.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번엔 안 올린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언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정은 저 나름대로는 가장 워스트였다. 그러니까 베스트가 있고 워스트가 있다면은 예. 베스트는 한 번 올려주고 나서 그가 지켜보겠다. 뭐 시장과 소통하겠다. 예, 예. 이게 저도 원했고 베스트인데 이번은 동결을 해놓고도
또 뭘 말을 안 해줬거든요. 그럼 이제 연내 코멘트를 몇 가지 보면은 연내에 올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했는데 예측을 좀 해보면 2번 남아 있습니다. 이제 회의가 10월, 11월에는 12월이죠. 없고요. 예. 네, 10월, 12월에는 없는데 이 10월 달에는 끝나고 연준 의장, 이 자넷 옐런이 나와서 하는 기자회견이 공식적으로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딱 하나 아닙니까? 12월. 인상. 예. 네. 근데 이렇게 또 하니까 이 옐런 의장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기자들이 치고 나가니까 10월 달에 만에 하나 인상할 수도 있고 그 올리게 될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또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거 10월 달에 올리면은 기자회견을 하겠다. 예. 원래는 그러니까 안 하는 건데. 원래는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12월이라고 단정 짓지 마라. 마치 무슨 진짜 이 뭐 포커 게임 중에 뭐 여러 가지 있는 중에 깜깜이라고 있잖아요. 마치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세 개를 지표를 몰아가 버리니까 어쨌든 10월 아니면 12월일 텐데 그러고도 또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나 이 뭐 상황에 따라서 꼭 그 연내에 인상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뉘앙스도 풍겨버렸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완전 미궁으로 간 거죠. 그게요. 사실은 12월은 저 산타 할아버지도 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크리스마스니까. 네?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 오고 이래야 되니까 이때 올리는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10월도 또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9월 아니면 10월 아닙니까? 그렇죠. 굳이 한 달 때문에 이렇게 할 원래 필요가 약속을 있느냐. 했던 9월을 어기면서까지 바로 한 달 뒤에 짜잔 10월일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마치 이번에 동결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을 키운 결정이었다. 그래서 그 뉴욕 증시가 빠졌잖아요, 오히려. 예. 저도 이제 새벽에 잠깐 깨다가 졸다가 했었는데 예. 결정 동결 나고선 쭉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 1% 넘게 순간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러면서 기자회견하고 코멘트 나오면서 다시 맞았죠.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까먹고. 하고 이제 마이너스 0.39%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시장은 확실성을 원했는데 예. 불확실성이 나와버리니까 좀 화가 난 거겠고 앞으로 주식시장 흐르면요. 오늘 우리도 그렇고 한 3, 4일은 봐야 됩니다. 3, 4일. 3, 4일은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죠? 그 메이저에서 이 불확실을 가지고 밑으로 눌러버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또 반대 경우도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연인 사이에도 밀당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 예. 실패한 실타리인데 예. 그게 어느 순간에 한번 확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쉽게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연준 같은 경우에 자넷 옐런 연준과 시장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는데 이번엔 어쨌거나 저는 이 연준이 밀렸다고 보거든요. 시장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야 니네가 이래 좋아. 10월에 니네가 할 것 같아. 12월에도 인상 못해. 내년에도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게 된다면은 실은 좀 버블도 가능해 하거든요. 예. 성장이 없는 막 주가 부동산 폭등되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저는 이번에는 참 워스트 나쁜 결과였다. 나쁜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결정이 이제 좀 아까 우리 주식시장에도 한 3일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외국 자본들의 이탈 현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것도 이제 오늘 보고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보면 어느 정도 대략 감이 잡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30거래일 순매도였습니다. 그렇죠. 하고 최근 이틀간 순매수를 한 거였고 역대 예. 최고 순매도 행진 기록이 34거래일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30거래일 동안 내리 팔다가 최근 이틀 순매수했다. 뭐 혹자는 음모론 제기하면서 이번 연준 동결이 샜기 때문에 정보가 얘들이 이제 일부 세력이 매수한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번 동결 재료를 연준이 이제는 금리 인상 쉽게 못해. 뭐 완전히 그러니까 밀렸다 이렇게 보고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월요일도 사고 오늘도 사고 월요일에도 또 순매수를 보이고 화요일도 순매수 정도 보인다면 실은 이거는 이 외국계 헤지펀드나 투자 자금은 기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산다 그러면은 이틀 사고 멈추고 그러지 않고요. 한 석 달, 넉 달 쭉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5일간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틀 샀고 제가 보기에 오늘 월화 한 수요일까지만 확인해서 외국인들이 쭉 들어온다. 그다음에 예. 환율도 1,200원 넘으면서 뭐 환율 문제 나왔는데 지금 1,175원대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예. 환율도 다시 1,150원대까지 쭉 내려가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게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패닉으로 가지 않고 그래 이제 연준이라는 거는 뭐 쉽게 못할 거야. 우리 뜻대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버블로 향해 가는 움직임, 처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늘이나 뭐 월요일 이때 막 예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근데요. 그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준금리가 3.5%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장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뭐 이제 2016년 말에 올해 2015년인데 금리 예상치 같은 것들을 연준 위원들이 쓰면서 2016년 말에는 얼마, 2017년 말에는 얼마, 2018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거다 했는데 예. 이번에 2018년치에 대한 장기 금리 이 예상치가 3.8에서 3.5%로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장 3.5%가 내년에 3.5%가 갈 거야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한 2017년, 2018년 정도, 한 2년 후 정도에는 이 3.5% 정도로 금리가 회복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수치에는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3.5가 되든 3.8이 되든 간에 조금씩 올려야지 이게 갑자기 팍 3.5로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간의 흐름을 보면 몰아치거든요, 연준이. 그러니까 이 한번 금리를 내린다 하면은 쭉쭉쭉쭉쭉 내려버리고요. 한번 올린다 그러면 또 쭉쭉쭉쭉 올리는군요. 네, 6개월 내에 그냥 상황 종료시켜버립니다. 계속 올려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뜸을 들이고 시장과에서 연준이 밀리는 경우를 저는 못 봤거든요. 그린스펀 때도 그랬고 좀 그나마 역대 연준 의장 중에서는 본인은 싫어하겠지만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벤 버냉키도 이끌어 갔습니다, 시장을. 근데 지금 연준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밀리고 시장과에 대한 이 소통도 없고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저는 또 하나가 좀 이제 우리 한국적인 흐름으로 보면은요. 네. 어제 이주열 하는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제 만에 하나 미국 정책, 금리 정책에 따라가지고 이 지금의 1.5%라는 우리 한국의 연 기준금리가 하한선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바로 다음 달 10월에 저는 한국은행이 이런 상황이라면 기준금리 인하를 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맞습니다. 지금 예. 네. 정확하지.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여기서 연 1.5에서 연 1.25로 내려버린다면 이건 저는 주식도 주식이지만 부동산에서는 상당 부분 좀 왜곡 그렇죠.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을 텐데 이게 버블로 갈 확률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그러봐 1억 빌려봐야 채 이자도 얼마 안 되고 그렇죠. 전세값도 이렇게 폭등하는 저금리가 와버리면은 벌써 요즘에 뭐 전세 깡패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자산 가격 버블도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연준 때문에 뭐 한국 시장, 부동산 시장까지도 이런 좀 안 좋은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제대로 된 상승은 좋은데 버블은 뒤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한국은행은 다음 달에는 이 동결해준 대가로 금리 인하의 여력은 남아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확실히 주고 그 다음부터 뭐 만만하게 오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 경제를 평가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뭐 여태까지 평가했으면 뭘 더 평가해요? 예, 좀 답답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지금 7시 28분 3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오늘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가을 햇살이 도로 위로 가득 떨어지고 있고 차량들도 본격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서울 구로동과 여의도 등을 잇는 경인로는 물레동 사거리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동교 남단을 지나는데 도심 방향으로 밀리는 가운데 이전 창동교와 녹천교 사이 2차로에는 고장차가 놓여있기 때문에 부근으로 더 어렵습니다. 끝으로 북부간선도로는 묵동과 하월곡동 사이 양방향으로 차 간격을 바짝 좁히고 있고요. 바로 옆으로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만 아직 밀립니다. 홍지문 터널 빠져나가는데 짧은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여보, 이번 주말에 나들이 갈까? 좋아요. 대신 버스 타고 가요. 출퇴근도 지하철로 하는데 나들이는 차 갖고 가지 왜? 이번 주가 친환경 교통 주간이잖아요. 이번 주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결혼 전처럼 버스 데이트하는 기분도 내보자고요. 그런가? 역시 내가 결혼 안 한 잘했어. 가서 자전거도 타요. 왜인지는 알죠? 알지. 자전거는 건강과 환경을 다 지킬 수 있는 친환경 교통이잖아.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친환경 교통 주간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친환경 교통이 친환경 거리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전국 김치맛 대결. 한식 명인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우승자는 하이마트입니다. 비법은 스마트 카운셀링. 하이마트에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 주니까. 김치 냉장고도 하이마트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30분째 결제창 앞에서 씨름 중인 지혜 씨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내어서 무었잖아. 정화를 바치어 무었잖아. 니나노. 쇼핑이 즐거워지니까 니나노. 간편 결제도 티머니도 페이코.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8개월 합숙 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내년 총선이니까 지금 총선 분위기 팍팍 풍기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할 것 없이 사실은 이 공천 룰을 두고 계파 갈등 다시 살아나고 있죠. 김무성 대표는 정치 생명을 걸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공천제라는 이름도 지었었는데 그렇지만 친박계 핵심 의원들에 비해선 오픈 프라이머리 지금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특히 친박계의 좌장이라고 불리는 서청원 최고위원은 야당의 공천 혁신안 통과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려워졌으니까 김무성 대표는 제2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김무성 대표 국민공천제 TF 비공개 회의로 맞섰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으로 계시고 또 국민공천제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네. 오픈 프라이머리 이거 해요? 안 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희 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고 이것을 꼭 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네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한다. 그런데 시간이 사실상 없고 그리고 이제 야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통과된 공천 혁신안이라는 거를 보면은 지금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국민공천제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치권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80% 가까이 국민공천제를 국민이 지지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이게 하루 이틀 사실 된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이게 대통령 후보들이 다 이 공약을 과거에 했었던 것이고,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야당에서도 이걸 전혀 않겠다는 건 아니고, 지난번 혁신안이 통과된 걸 보면은요, 예. 혁신안은 하는 것 같이 하면서 20%의
소위 전략공천이라는 걸 내용을 갖고 있고 예. 또 문재인 대표께서는 지금 권역별 소위 비례대표제를 한다면은 이걸 받겠다. 이렇게 지금 야당에서 혼선이 되고 있어요. 예. 이런 문제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예. 이것이 만약에 최선을 다해도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면밀히 나름대로 또 검토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 안 됐을 때도 대비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예, 이제 정치는 최선을 다해서 여야 협상인데 그것도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단독이라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으로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 정치 지망생들 지금부터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 나름대로 다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공천제 이 오픈 프라이머리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전략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현역 의원분들은 사실 어떻게 되든 간에 인지도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할 수도 조직력도 있고요. 할 수 있는데 정치 신인들은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빨리 결정이 돼야지 뭘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이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미 물밑에서 진행된 여야 간의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예. 그것을 이제 현실로 꺼내가지고 본격적인 논의를 하면은 시간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니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신인과 이제 현 의원들 간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해도 지역에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있겠죠. 또 신인은 또 새로운 나름대로 또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또 오래전에 준비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데 대해서 새롭게 이름을 좀 걸고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 없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조직적으로 해보면은 이런 분들이 전부 혼재해서 이번에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각 당에서 정확한 매뉴얼을 놓고 내부 공천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가장 나름대로의 각 당에서 소리 없이 준비하는 것이고요. 내부 공천이라는 건 전략 공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한 당 한 지구당에 10명의 후보가 있다면은 후보는 하나일 거 아닙니까? 하나를 뽑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과정에 이제 내부 공천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전략 공천이 아니라. 과정에서 그러니까 10명의 후보 중에 한 명을 고르는데 그죠? 예, 그걸 그냥 아무렇게나 정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한 명을 뽑아야 하는데, 근데 그건 오픈 프라이머리는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고 거기서 뽑은 선수를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로 이제 본선에 내보내는데.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들이 혼재해서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조성돼 있어요, 분위기가. 근데 그것이 이제 좀 내부적으로 이제 지금 많은 아주 촘촘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각 당의 지금 현실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국민경선 통합기구를 만들면은 이걸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약에 위탁을 그분들에게 드린다고 그러면은 이 투개표 사무관계하고 이 두 가지만 여야가 협상을 해주시면은 이번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조금 정치 공학적인 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김무성 대표의 두채 서해 문제가 터지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 윤상현 의원이죠. 이분이 또 이제 친박계도 대선 후보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20% 지지율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다 대놓고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를 의미하냐면 김무성 대표 흔들기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친박계 입장에서 볼 때에 이른바 공천 문제에 대한 공천권을 이 전략 공천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계파,
공천권에 네. 협상을 좀 해보자 이런 시그널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것은 뭐 기후의 문제라고 보고요. 네. 윤석열 의원이 뭐 후보 운운하는 것은 저는 당이 커가는 모습의 한 일면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커가는 모습, 성숙해가는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당이 후보가 많으면 뭐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뭐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더 큰 정당으로 국민에게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뭐 여러 후보가 나와서 경선에서 거기서 뽑히는 후보가 진짜 후보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윤석열 의원이 생각한 건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 뜻이라면은 예. 저는 뭐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서 대표님 말씀 아까 하셨는데요. 서청원 전 대표요. 네네. 예. 이제 대표님의 말씀은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예. 아까 지적한 대로 지금 혁신안이 분명히 다르고요. 예. 문재인 대표안의 그 20% 전략 공천하고 또 그다음에 그 권역별 비례대표 이걸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저 문재인 대표께서는. 예.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통합민주당의 안이 하나로 일괄되지를 못하다는 것이죠. 저 새정치민주연합의 아니.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예. 죄송합니다. 아이, 별 말씀. 예. 그래서 이건 면밀히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시간을 끈다면은 아까 지적하신 시간이 없는 데다가 이 논리에 또 야당한테 끌려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되니 김 대표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빨리 결정을 해라. 여기에 대한 파악을 하고 결정을 해달라. 예. 그것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주요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있잖아요. 이거 뭐 역시 연관된 문제지만 이거 다른 당 문제인데 제가 참 좀 답답한 게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 얘기를 한다면은 말이에요. 예? 네. 아니 전 이거 뭐 여야 이거 다 떠나가지고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선거구획정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 예? 네네.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합니까? 내년 4월이 총선인데. 예? 권역별 비례대표제 한다라는 얘기도요, 정할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독일식 정당명 비례대표제가 말이 그렇지 그 의석수도 일정하지 않은데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 아니 왜 국회의원 의석수가 일정하지 않지? 이것도 설명하는데 이거 몇 달 걸려요. 아니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금 사실은 뭐 너무 깊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은요. 지금 문 대표 말씀과 혁신안이 다르다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 대표께서는 300명 그 인원은 좋다 이렇게 주의안을 받았거든요. 예. 국회의원 숫자. 예. 근데 그게 일정해지진 않아요. 독일식 하면. 예. 두 번째는 비례대표는 근다리면 안 된다. 예. 그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는 하자 이렇게 나가니까 도대체 이 앞뒤가 지금 맞질 않아요. 내용에 들어가서 거기다 또 이 혁신안에 통과된 것은 또 다르고요. 그래서 참 저희들이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치는 여야가 함께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지금 가동되고 있는 그 정개특위를 한번 과거보다는 더 신속하게 지금 운영을 할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만나자고 제안한 게 있잖아요. 그게 아직은 물밑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놓고 아까 지적하신 시간이 없는 것을 좀 빨리 진행을 해서 하다 안 되면은 단독으로라도 할 수 있는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내년 4월이 총선인데. 예, 수고가 많으시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국민공천제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제일 뜨거운 뉴스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 먼저 트렁크 시신 사건 용의자 김일곤이 어제 오전 서울 성동 세무서 근처에서 시민 제보로 붙잡혔는데요. 김일곤은 지난 9일이었죠.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입니다. 검거 당시에 김일곤의 소지품 가운데 이른바 살생부로 추정되는 메모지가 발견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요. 그 메모지를 살펴보니까요. 경찰서 형사와 법원 판사, 병원 의사와 우체국 여직원 등 수십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근무지와 이름 등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김일곤은 소름 끼치네요. 네, 김일곤은 교도소를 6번이나 다녀왔고요. 전과만 22범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경찰은 앞서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와 추가 범행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누리꾼 반응을 보니까요. 좀 전과 22범이 아무렇지 않게 활보하고 다니는 게 정상적인 건가 납득이 안 된다고 하셨고 검거되고도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당당함에 소름이 끼쳤다면서 다른 범죄가 없는지 철저하게 살폈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사람이 제정신은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일곤이 이 사람이 이 관리 대상자에서 빠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있죠. 네. 그게 실수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기준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 없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 기준을 바꿔야겠죠. 전과 22범이고 아휴. 자, 다른 얘기 해보죠. 네,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요즘 몰카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남성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몰카 문제가 많아지면서 지난 2월에 촬영된 게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15초 분량의 영상에 여자 화장실 안에서 몰카를 설치하는 남성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몰카를 설치하다 본인을 찍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모습인데요. 네티즌들은 얼굴 공개를 해서 망신을 줘야 한다 이렇게 반응하셨고 단속을 아무리 해도 몰카 찍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 상황에 대해서 참 빨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각종 몰카 범죄가 2008년부터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하다가 현직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찍다가 걸리기도 했죠. 근데요. 이거 진짜 얼굴 공개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이거. 이게 왜 그러냐면 뭐 흉악범만 그렇지 뭐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얼마나 충격을 주는 겁니까 사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다른 얘기 해보죠. 네, 충남 홍성군의 한 마을에 50원 동전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 이 나무에서 동전이 열리나? 이 사연이 어떤가 보니까요. 나무 밑에 매일 50원짜리 동전이 하나씩 떨어져 있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동네에서 파지를 모으는 한 아주머니가 매일 나무 밑에 던져놓고 간 건데요. 왜 그런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근처 편의점에서 폐박스를 모아주는 것에 대한 감사 표시였다고 합니다. 사연이 방송을 통해 소개되면서 행복을 전하는 50원 저금통이라는 이름으로 그 저금통 2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행인들도 저금통에 동전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직접 장애를 가진 파지 줍는 아주머니에게 저금통에 모인 돈을 전달할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작은 배려에서 큰 마음이 전해진다. 또 팍팍한 세상에 훈훈한 기사를 보니 감동이 배가 되고 아주머니가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하셨습니다. 야, 진짜 훈훈해요. 그리고 왜 김일곤인가요? 이 사람 잡을 때 경찰 2분이 잡는 거 지나가던 행인 남자 2분이 또 합수해서 잡은. 그렇죠. 용감한 시민분들이 그런 있었죠. 분들이나 여기 지금 이런 50원짜리 이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아갈 맛이 나는 겁니다. 예, 다른 뉴스 알아보죠. 네, 그 헝가리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여성 카메라 기자가 발을 거는 바람에 아들 안고 넘어졌던 시리아 난민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축구 감독 출신인데요. 스페인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사마 압둘 모센과 그의 2 아들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는데요. 그 스페인 국립 축구 코치 트레이닝 센터가 모센이 시리아 일부 팀의 감독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게 축구 코치 자리를 제안한 겁니다. 모센은 트레이닝 센터 지원으로 마드리드 주변 도시 아파트에서 살게 됐는데요. 누리꾼들은 아이가 함께 넘어지는 거 보고 너무 화가 났는데 무사히 정착해서 다행이다. 앞으로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난민 문제가 다른 분들도 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YTN 플러스의 최영하 기자였습니다. 원두는 시간이 지나면 맛과 향이 사라지죠. 그래서 골드락 갓 갈아낸 원두에 맛과 향을 잡았습니다.
절정의 맛과 향의 시작. 뉴 네스카페 스프리모.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색깔옷과 흰옷이요? 시간이 걸려도 따로 빨아야죠.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공간도 시간도 절약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